한국유방암학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 닥터핑크의 유방암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유지영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환자들이 건강, 특히 유방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지식도 많이 향상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매스컴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된 것도 덕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안타깝지만 실제로 주변에 유방암 환자들이 늘어나서 관심이 높아진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만큼 자신의 어떤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주의를 하고 그리고 검진을 받으면서 대비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성 유방암이나 유전성 난소암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관심들과 검진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바로 이 유전성 유방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주실 닥터 핑크를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림성모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유방외과 의사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원 교수님은 명실상부 국내 유전성 유방암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시고요. 한국 실정에 맞춘 유방암 돌연변이 유전자 계산기를 개발하시고 또 코브라라는 유전성 유방암 학회도 창립하시고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닥터 핑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토크가 너무 기대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또 언급되는 헐리우드 스타인데요. 안젤리나 졸리. 이분으로 인해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타임지에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었죠. 왜 이렇게 이슈가 된 걸까요? 일단 안젤리나 졸리가 워낙 유명한 여배우여서 이슈가 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안젤리나 졸리는 뭐 아시다시피 어머니, 또 할머니, 그리고 이모의 유방암, 난소암 등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고 거기에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집안 내에 검사를 하게 되면서 안젤리나 졸리도 본인의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유방암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양쪽 가슴을 절제를 하면서 벌써 그게 2013년도니까 벌써 7년 전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이슈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사가 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 닥터핑크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문가를 모셨으니 샅샅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유전성 유방암 왜 생기나요?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환경적인 원인, 호르몬에 의한 원인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전자, 우리가 이제 BRCA1, 2, 1번, 2번 혹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브라카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그 유전자의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브라카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포를, 우리의 염색체를 보호하는, 유전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런 보호 기능이 깨지게 되고 보호 기능이 깨지게 되면 수리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암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 암의 한 5% 정도가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현재 환자 통계가 어떻게 되죠? 보통 5에서 한 10% 정도의 유전성 유방암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우리가 1년에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새로운 유방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한 11,700명 정도의 유전성 유방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 유전자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그런 유방암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검사는 어떤 분들한테 필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유전자를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뭐 질병이 전혀 없는 여성들이 오셔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1차적으로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유방암이 기본적으로 있고 혹은 난소암이 기본적으로 있고 가족력이 있는 여성들, 그러니까 뭐 동생이나 어머니나 혹은 사촌이나 이런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되겠고요. 유방암이나 난소암, 그리고 가족력은 없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에 40세 이전에 유방암이 걸리시거나 혹은 가끔 양쪽 가슴에 동시에 유방암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질투의 화신이라고 드라마도 있었지만 남성 유방암 환자들도 유전자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 유방암 환자들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추가된 그런 보험 분야인데 3중 음성 유방암, 우리가 이제 예후가 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3중 음성 유방암 환자가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보험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유전자 검사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유전자 이상이 있을 위험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대상자분들께 그 유전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소개를. 유전 상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분인가, 유전자의 돌연변이 있을 위험이 높으신 분인가를 일단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찾아내는 과정에서 첫째 가계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그린 후에 그분이 유전자 검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유전 상담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보통 그 과정이 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족에 대한 상담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유전자 검사는 일단 환자분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뭐 빈혈 검사나 혹은 생화학 검사를 하듯이 그냥 피를 조금 뽑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뽑은 피를 가지고 검사실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기본적으로 거기서 DNA를 뽑아야 되고 그 뽑은 DNA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그 순서와 알파벳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벳에 차이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변이가 있는 그 변이가 질병과 연관이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과거에는 한 석 달 정도 걸리는 검사였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빠르면 2주, 조금 늦어도 4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전자 검사 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가 2017년까지 마지막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는데 2017년 데이터는 약 5,700여 명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7년 전에는 5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는 한 7년 동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아마도 2020년 데이터를 아직은 받을 수는 없지만 받게 된다면 아마도 7,000명에서 8,000명 가까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방암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약 30% 정도 됩니다. 30에서 3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이 25,000명이 유방암에 걸리시게 되니까 그렇다면 한 7, 8,000명 정도가 검사를 하는 것이 전체 숫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검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검사가 진행이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또 유전 상담을 또 진행을 하시잖아요. 혹시 뭐 그런 사례들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소설이 있거든요. 시시포스의 후손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은 이제 유전성 유방암 자매를 제가 진료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제 상담하는 형식의 소설로
상담하는 형식의 소설로 저희가 작성을 쓴 책인데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먼저 언니가 유방암에 먼저 걸렸었어요. 근데 언니를 유전자 검사를 저희가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동생분이 한 3년쯤 뒤에 또 유방암에 걸리시게 된 거죠. 그래서 자매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두 분 다 치료를 잘 받아서 굉장히 해피하게 환우의 활동도 굉장히 잘 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재발을 하시게 됐고, 뭐 벌써 한 몇 년 전이죠. 재발을 하시게 됐고 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좀 미리 해서 환자분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알았고, 그리고 그걸 좀 조기에 진단을 하거나 혹은 예방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환자분들에게 혹은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그런 정보를 좀 쉽게 전달하고자 소설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방금 사례에서 자매분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족 간에 먼저 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게 될 경우에 꼭 공유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거든요. 우리 뭐 주민번호, 뭐 여러 가지 생년월일, 그것도 개인 정보지만 유전 정보는 굉장히 바꿀 수 없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저 같으면 돌연변이가 있다면 당연히 저의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주고 뭔가 예방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 정도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낙인이 찍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이제 고통을 같이 알려주고 싶죠. 차라리 뭐 걸릴 때 걸리더라도 알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검사 전에 그리고 또 검사 후에 이제 환자분에게 저희가 동의를 받고 이제 알려드릴지 말지를 알려드리게 되고, 만약에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환자분이 직접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분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이제 유전 상담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